일치단결했던 그 내부도 이제는 서서히 권력의 어떤 이 맛을 보면서 이제 분화되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그거는 뭐 자기들이 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는 정말 국민의힘 참 욕을 해도 더 하고 싶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국민의힘 이 씹는 맛으로 요즘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씹어도 이 사람들이 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은 그 권리당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그 각각의 대표되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적인 어떤 걸 내포하고 있죠. 즉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책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내가 당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좌파들은요, 내가 뭘 가져갈지 권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네. 돈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어떤 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는 책임당원, 책임이 없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이 일이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뭘 잘못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충격받은 것은요, 감독님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어제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6대 21입니다. 저게 뭐 급전직하로 지금 떨어지는 여론이에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기존의 국민의힘을 찍었던 분들 전 연령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단 한 지역 TK에서만 조금 앞서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김문수 후보한테 41% 줬는데 왜 갑자기 21% 떨어졌을까요? 그거 김문수 후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리라고 어쨌거나 모아 줬는데 정신 하나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했던 분들도 에이 자식들 잘해봐 라고 지금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랐던 게 비상계엄 직후의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죠. 보수가 친윤 보수와 비윤 보수로 분화됐다. 그러니까 친윤 보수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지지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말 계몽령이라고 믿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냐 하면, 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제 극우 세력, 극우 정당이라고 하면 뭐 자통당이나 일부 그게 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제도권 안에 포섭되지 못한 포션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은 프랑스의 이제 르펜 가문처럼, 프랑스는 그 마린 르펜을 비롯해가지고 그 뭐 아버지, 딸, 그리고 조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유력한 정치인 가문이 돼서 뭐 이민자를 탄압하고 그렇게 극우표를 많이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대한민국도 엄청 성과 이뤘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극우 정당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 식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쇄신을 못하고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지금 이 21%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진 국민의힘이 결국은 극우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마치 민주당이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일본의 1.5당 자민당 체제와 같은 그런 식으로 될 우려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제는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계속 나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중도 보수라 그럴 때 다들 웃었어요. 자기들이 중도 보수야라고 웃었는데, 가만히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구도로 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성희, 뭐 고성국류의 이런 극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그냥 똘똘 뭉치자. 그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자.
그 한동훈 이런 거 다 나가버려라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들끼리만 뭘 뭉치면 되는 것 같은 소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 세력. 네. 이 세력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윤들 입장에서 정말 저는 진짜 이 친윤 정치인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지금 3특검이 출발했고 갤럽에서 이와 같이 충격적인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냥 한동훈 찍어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던가 3특검의 공세를 이렇게 좀 선명하게 그래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막아서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냥 저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망해보겠다고 지금 걸어가는데 아직도 망할 게 있습니까? 한번 이제 3특검을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한진그룹의 그 물컵 값질 때 정말 온갖 수사를 다 당할 때 한진그룹 지주사의 준법지원인으로 유일한 변호사로 제 컴퓨터가 5군데에서 포렌식을 당하고 압색을 당했거든요. 검찰, 경찰, 그렇죠. 네.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근데 마지막에 제가 관세청한테 제 컴퓨터 포렌식을 당할 때 관세청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당시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때 국민적인 그 분노가 다 한진그룹에 갈려 이렇게 타겟팅이 돼 있었잖아요. 관세청은 뭐 하냐는 말이 한마디 나왔대요. 그러니까 관세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들끼리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그 수사 그거 한번 당해보면은요. 정말 그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아마 경험을 해보면 그때 알 겁니다. 지금 뭐 핸드폰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해봐야 그 수사 한번 당해보면 그런 거 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명분 있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막으려면 계엄이랑 탄핵에 대해서 선명한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을 와서 빌어서라도 모셔가야 될 한국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갤럽 조사 제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서울에서는 25%, 인천, 경기 16%, 대전, 세종, 충청 22%예요. 될 데가 없어요. 될 데가. 이거 전멸입니다. 이거 이러면은요 수도권에서는 가번도 겨우 될까 말까. 비례도 힘들 수도 있어요. 비례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시의원은 아마 전멸입니다. 도의원 시의원은 전멸이고 구청장도 그냥 전멸각인데 이러면은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던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깨지는 거. 대구 경북이 심지어 40%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이 32%예요. 그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은 26%예요. 부산 경남 여기는 지방선거 다 박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지방의원들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기 보호 본능도 잃은 사람들. 뭐 어디까지 갈지 그냥 지켜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참 저는 저런 걸 보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원들하고. 진짜 서울에 상경해서라도 국민의힘 쳐들어가서라도 뭐 하는 거냐 지금 권성동이 멱살 잡고라도 너 이따구로 할래? 친윤들 멱살 잡고라도 이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라도 해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그냥 앉아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지금 보면 서울시 의원들 100명이 국민의힘 출신들입니다.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강원지사, 인천시장, 대구시장, 그다음에 뭐 경북지사, 그리고 지금 뭐 부산시장, 경남지사 전부 다 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보시면 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자체장들도 뭐 본인도 스텝이 엉키는 게 예를 들면 김태흠 충남지사의 경우에 12월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이제 반대하고 마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그때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내가 언제 탄핵을 하자 그랬냐. 나는 탄핵 절차를 밟자 그런 거지 탄핵을 하자 그런 게 아니다. 참 희한한 논리예요. 그죠? 그렇게 입장을 바꿨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또 바꿔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윤석열 어게인 외쳤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권성동 멱살 잡을 형편이 아닌 거죠. 자기가 오히려 멱살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기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월 달부터 뉴스엔진 방송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재명 정권의 내란 청산 작업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친윤 세력들이 쓸려나갈 거다.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탄핵과 비상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자,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내란 청산 작업을 하는데 그 상대 당의 얼굴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개혁적인 세력이에요.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개혁적인 세력이 그런 얼굴로 우리는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석고대죄하고 비상계엄 너무 잘못됐고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사죄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과 마음을 얻어가면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막 함부로 하긴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면 왜냐하면 뒤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온다? 밟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가혹하게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다른 뭐 개혁적인 인물이 또 있다면 뭐 그런 분을 또 발굴해서 정말 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고 쇄신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좀 전에 방금 뉴스 뜬 거 보니까 부산의 이현승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고향이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구도 자체가 결국은 친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계속 이렇게 서로 공천 받고 또 지역구에서만 내가 영향력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 내란 청산이 시작되면 말이죠. 다음번에 공천을 또 받는다. 지역구에서 본인의 권리를 유지한다.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건영이 오늘 말입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 특검의 화해와 용서는 없다. 아주 그냥 이렇게 참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아까 우리 윤석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마음대로 와서 누구나 와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월요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 자, 여기에 지금 송원석 이어서 김성원에 이어서 이현승 의원. 저도 이분 뭐 이렇게 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부산 진구가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사선인가요? 이현승 의원 하면은 이제 제가 이현승 의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로 대표직을 물러나던 그 12월 16일 그 인근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당원 당규를 좀 보다가 대표님한테 제가 연락을 하면서 이런 규정이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뭐 페북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막 기사화도 됐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그 당원 당규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물러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였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아무리 그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대표가 이렇게 그 최고위가 붕괴가 돼도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랑 그 해석을 다퉈볼 만한 규정이 당원당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당원당규에서 찾아서 페북에도 올리고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이게 기사화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최고를 사퇴를 시키고 당대표 물러나게 한 다음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친윤 비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현승 의원이 정국위를 열어가지고 그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임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랑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그 정국위를 열겠다고 갑자기 정국위를 열겠다는 그 기사가 그때 갑자기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국위를 안 열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 다니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그 급하다는 전국위 바로 열겠다는 전국위 왜 계속 안 열냐. 계속 안 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 그때 이제 전국위를 열었죠. 그때. 그러니까 막 그때 정말 이현승 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던 거죠. 이현승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때
측면에서 정국이를 동원하여 지원 사격을 하려고 했던 그 분이십니다. 이분이 보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네요. 네. 보좌관 네, 맞아요. 출신으로 해서 쭉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이 지역의 어떤 것들 대변해야 되겠다. 뭐 아마 이런 차원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또 친윤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친윤의 송원석과 친윤의 이현승,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친한동계 이 김성원 이 세 명이 이제 아마 결합을 다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당내 친윤들의 정치 못 차리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사실은 이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면 친윤들은 아예 명함을 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야 이번 기회는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해라. 그래야지만 당이 좀 달라진다. 이런 이 분위기가 있는데 어디 지금 이 친윤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국민의 생각과 그 내부에 있는 친윤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어떻게 권력을 잡아서 조금 더 유지하다 보면 또 잊혀질 거고 한 10% 20%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살 길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지금 이현승 의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정현욱 의원이 이 지역에서 공천 신청을 해서 그렇죠. 경험을 벌였다가 정현욱 의원이 이제 떨어지고 저쪽 수용으로 갔죠. 그렇죠. 나중에 장해찬 이제 떨어지면서 그걸로 전략 공천에서 정현욱 의원이 이제 살아 돌아온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현승 의원은 원내 생활을 되게 조용조용하게 했던 분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정치 오래 했는데 거의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네. 뭐 사선에 했다는데.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 과 선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과 선배인데 고대를 나왔더라고요. 예. 예. 잘 몰라요. 고구려대학을 나왔나? 예. 과 선배인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를 되게 조용조용히 하신 분이다라는 것 있고. 그냥 조용히 계시지 뭐 또 갑자기 또 조용조용 하다가 갑자기 또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단독 기사가 부산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가 부산의 연고지니까 이제 부산일보 기사를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송원석 의원이 이제 TK고 그리고 이분은 이현승 의원은 이제 PK다 보니까 TK, PK 싸우는 거예요? 친윤 그룹 안에서도 또 TK, PK의 주도권이 또 이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기가 막혀 진짜. 그래서 뭐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구도에서는 뭐 김성원 의원이 되기는 어렵겠죠. 뭐 사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몇 안 되는 수도권 의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친한계로 개파를 굳이 나눈다면 분류는 되지만 상당히 옅은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음번에 이 국민의힘 개혁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3명 중에서는 적임자일 것 같은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욱더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실 옛날에 말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보면 호남 쪽에 사실은 이 영향력과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오면서 그 호남 세력을 전부 다 사실상 없애버렸어요. 그 없애버린 게 뭐냐면 호남 지역의 재선 3선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초선들로 사실은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수도권 강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뭐 인천 이런 데 이제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TK, PK 이쪽에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선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선, 5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 이들이 결국 쉽게 당선되다 보니까 이들이 당내에 지금 주류 세력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TK 한 명 나오고 PK 한 명 나오고 이렇게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음 총선 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영남 의원들은 뭐 대부분 쉽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천을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천을 지금처럼 할 게 아니라 정말 본선에서 선거에 준할 만큼 빡세게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어벤져스 같은 데 이제 불러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끝장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 불러서 계속 우리가 탈탈 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뭐 비전과 뭐 철학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 식의 어떤 빡센 그 검증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좀 제안을 드려요. 제가 봤는데요. 20분을 못 넘겨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정말 제가 이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밥 먹고 이래 보면 야 정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3시간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와서 한 20분 이야기하다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공천에서 걸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상향식 공천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옛날처럼 그냥 괜찮은 사람들 내리꽂는 게 솔직히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현승 의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15일이에요. 이때 기사가 이래요. 국힘 정국위 의장 비대위 설치 절차 진행, 한동훈 사퇴 전 개시. 이때가 진짜 거의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게 군사작전처럼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그 탄핵 결의가 있고 나서 12월 15일 날 이제 의총이 열렸고 이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나와서 이제 당대표로서의 직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동혁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줄줄이 사퇴를 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12월 15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4일 저녁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14일 저녁에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4일 밤에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당원당규로 막 찾아보다가, 여기에도 지금 나오지만,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비상대책위원장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대표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 그때 제가 그 당원당규를 찾은 다음에 제가 그때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이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조항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제가 하면서 그걸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올리고 나서 이제 그게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12월 15일이죠. 그 다음날 바로 이현승 전국위 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사퇴 얘기를 하기도 전에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원당규상 4명이 사퇴를 하면 지체 없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되니까 비대위 설치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군사작전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있어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현승 당시 전국위 의장이 그 전국위를 개최한 건 12월 30일입니다. 네. 보름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계속 한 해만 해가지고 다툴 정도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현승 전국위 의장도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송원석 의원이랑 이현승 의원이 둘이 출마를 한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TK 친윤과 PK 친윤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PK 친윤은 아까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전멸될 지경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민주당은 보면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얘네들이 뭐 어디에 방송에 출연하고 뭘 주장을 하고 하면서 그나마 인지도가 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애들은.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위 저조차도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마저도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누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현실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를 정치력을 띄우거나 자기 스스로 뭔가 국민들에게 주장을 하거나 뭔가 여론을 주도하거나 이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잖아요. 정치 왜 하려고 합니까?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뭔가 국민들에게 아젠다를 뭐 던지고 해결법을 던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원내대표 나온다 그러니 이게 지금 말이 되겠냐고요. 그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가까운 예로 치면 한 18대 국회 정도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그때는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투력이 민주당 의원을 압도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았죠. 예, 그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자꾸 하신 그 정두원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토론에서도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이 모르고 그러냐? 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을
접하게 되는 건 미디어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예능 프로에 나오겠어, 어딜 나오겠어요. 네. 뭐 TV 시사 프로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 이제 국민에게 알려지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예를 들면 100분 토론 같은 데서 뭐 지금 MBC가 좀 저쪽으로 편향되어 있긴 하지만 100분 토론 같은 데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뭐 없어요.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겁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거길 나가서 내 무식이 뽀록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탄로나면 어떻게 하지?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뭐 이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20분을 못 넘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영남 지역에 주로 계신 분들이 쉽게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뭐 1시간씩 100분씩 토론할 역량이 솔직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괜히 나왔다가 이제 민망해지고 어떤 모욕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계속 안 알려주고 자기 지역구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다음번 총선 때는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다음번 총선 때 친윤들은 싹 다 갈아야 된다. 네. 뭐 그게 상당히 다수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꼭 친윤이다 뭐다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해쳤던 그런 의원들은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 때 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나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잘하는 기자들이 좀 모여서 네. 뭐 한번 좀 뭐 좋은 뭐 걸러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 공천할 때 그 사람 안 돼. 왜? 뭐 이런 우리는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들 이 국회의원들하고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접해 보니까 대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깜냥을 알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객관적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이념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도입해는 자기들끼리 그냥 형님 이것만 잘하면 뭐 대충 뭐 그냥 공천 주고 하니까 네. 참 그런 게 그럼 다음 총선 때 뭐 방송에서 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저 또 그러면 또 엄청 떨어진 사람들 뭐 죽이니 살리니 공격할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